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모든 부처 장차관, 국정과제위원, 여당 지도부까지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혁신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결같이 강조한 건 혁신성장의 속도였습니다.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적어도 혁신성장이 뭐냐는 말은 듣지 않게 하란 뜻입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의 간판으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 그리고 드론 산업을 콕 찍었습니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진도를 잘 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낡은 관행과 규제가 민간의 상상력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처별로 혁신성장 세부 전략이 마련되면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결정을 밝혔습니다. 궐석재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 5명만 자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 접견도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1일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른바 정호성 녹취를 틀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날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까지 문제 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계속되자 별도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측근인 김건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좌종범 우병우란 말을 아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강요 등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 전 수석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단은 기존 변호인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듯 혼선을 빚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들이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철구 국선 변호인은 기존 변호인단과 협조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오늘 오후입니다. 최 의원은 다음 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청에 대해 수사 일정 등을 검토하고 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최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재소환을 통보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겠다며 최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특활비 논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국정원이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가 날아든다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뚝심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1965년생, 우리 방송에 고정 출연하시는 김민석 원장님보다 후배. 자, 그리고 남양주 갑에서 삼선하셨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그 후에 명칭이 바뀌었었죠. 총무본부장으로. 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정발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정권 교체도 됐고 사실은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발위 자체가 어쩌면
잘 나가는 곳에다가 뭔가 더 잘해보겠다는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하신 거죠? 지금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 끼 듭쇼 어떠셨어요? 그런 이쪽 예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당원 댁에 찾아가서 한 끼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이렇게 선거 때 동원되거나 또 열일 하시는 당원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고 좀 보답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정발이 활동 기간 내에만 이제 한 6, 7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당원 지도라 그래서 우리가 당원이 자기 동네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온라인 협업 당원 지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좀 당원 집도 찾아가고 이제 당원 가게도 찾아가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또 오네 안 오네 또 이러실 수 있어서 사연을 접수받아서 그 당원 댁만 가게 됐습니다. 요리는 잘하십니까? 제가 한 요리 하는데 이번에 한 끼 듭소에서는 안 보여줬죠. 왜냐하면 하도 하겠다고들 해가지고 출연자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프로 셰프가 또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요리 잘하세요? 저 잘합니다. 이거 핸드폰에도 저장이 돼 있는데. 네. 그러셨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재성 의원 그러면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직까지는 아주 일반인들한테는 최재성 그러면 탤런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최재성 그러면 다른 표현 잘 안 하고요, 엄지를 세우거나 내리거나. 이걸 내리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이제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경우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장면은 최재성 의원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중진들 원로분들 모여 계신 자리에서 폭탄 투척한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 연연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때가 총무본부장 때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이제 당내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고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또 흔들고 막 이럴 때라서 사실 중진분들도 중재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때 그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탈당하신 분들이 거기 또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그리고 임시전대 같은 걸 해서 지도부 다시 뽑자.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불가능한 건 이제 탈당 명분으로 자꾸 그렇게 걸었는데 그걸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 그런데 뭐 못 들은 척 하시고 뭐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또 지역구도 좋으시고 그래서 나가면 당선되는 것? 네, 그래서 아니 황금지역교회만 안주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슨 헌신 정신이라도 보이면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런 항의를 했던 거고요. 폭탄 투척이 아니고 폭탄을 터트리는 분들을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은 강제구소령 같은. 예. 뭐 받아들이기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게 조금 왜곡된 보도가 있어요. 그때 지도부를 빼고 3선 이상 중진들 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도부가 아니고 총무본부장이잖아요.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제 가게 돼서 마치 그냥 멤버가 아닌데 회의 멤버가 아닌데 그냥 쳐들어간 걸로 그렇게 좀 왜곡이 됐죠.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재인 호위무사. 사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뭐 정치가 스포츠 경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위무사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워낙 또 새로운 정치를 하셔서 과거 정치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방향 내용에 또 동의하다 보니 그때 뭐 지금 대통령 되시고 뭐 또 되시기 전에 대세론이니 뭐니 해서 또 총선도 이기고 뭐 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때만 해도 사실은 소위 이제 문재인 대표 가까이 계셨던 의원들조차도 거의 이렇게 삽박근을 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좀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호위무사의 결정적인 모습은 아마 20대 불출마.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이 외롭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실패는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루한 정쟁과 개파 갈등, 무기력함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으로 혁신하고 헌신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나가면 당선되는 사람인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오죽했으면은 우리 방송 나오신 최민희 의원이 정발위 위원장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방선거 룰도 만들 거다. 그 지방선거 룰을 만들면 또 본인 성격에 나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거면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라도 한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못 나가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인한테 현역이 아닌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잖아요. 사실은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50% 넘는 지지율을 얻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의 혁신. 근데 그 혁신의 숨은 주역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다 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재성 의원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제 이거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고. 문 대표께서 확실하셨어요. 소신이. 특히 정당 현대화.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당원, 또 정당 플랫폼, 네트워크 정당 이런데 확실하셨고 공천도 대표가 하는 공천이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공천. 결국은 정말 거의 이 지나칠 정도로 시스템주의자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동의를 저도 충분히 했고 또 이제 사무총장하고 총무본부장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앞장서서 한 그런 것이 이제 잘 맞았던 거죠. 그 트위터의 프로필에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대화, 연설, 축구, 요리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 같은데 옛날에 명사들의 요리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뭐 떡볶이, 김치찌개 하면은 저거는 요리에서 빼야 된다. 그렇죠. 그건 요리가 아니죠. 자다가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요리라고 하냐. 방송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요리라는 거라. 그래요? 진짜 요리 프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기 싫은데. 예. 나중에 요리 프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어쨌건 정치 카피, 뭐 집권 전략,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번개예요, 번개. 번개가 뭐예요? 어떤 의미의 번개예요? 그러니까 모임 갑자기.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많이 했습니다. 저. 아마 제일 많이 했을걸요? 정치인 중에. 혹시 민주정편 하시면서도 번개 하신 적 있으세요? 번개 많이 했죠. 왜 하신대요, 이거는 근데? 좋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고. 젊으셨을 때 채팅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채팅 용어잖아요, 이게. 번개가요? 네. 그렇습니까? 채팅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거. 요게 번개죠. 근데 한 가지만 아시는 거죠. 네. 번개는 거의 일상적인 그런 이제 모임을 갑자기.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번개란 말은 번개탄도 있고. 그건 국정원 영역이고요. 번개 부대도 있고. 뭐, 많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 끝줄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의리는 생명줄.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의 이득을 버리고 살신성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원장께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국민에 대한 의리. 한참 힘들어했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될 정도의 교감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불출마하고 그 자리에다가 조홍천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 현역으로 지금 막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한 1년 반 지났어요. 어떠세요?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원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뭐 왜 회고하거나 반추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후회를 한들 뭐하고 또 할 일을 또 왜 합니까? 그때 나갈 걸.
뭐 지금 갖고 나갈 걸.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다음 주쯤에 불출마 취소 기자회견이나 하려고 생각 중이다. 뭐 이렇게. 저는 제가 꽤 이렇게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했던 선택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홍천 의원이 또 전혀 뭐 남양주로 또 출마하시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영입된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 대표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는데도 영입되신 분들이 탈당 과정에서도 당 지지율을 오히려 반등시키는 그런 아직 계기가 된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삶을 바꾼 거 아니에요. 직업도 바꾸고. 그러니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문 대표 떠나시고 공천 받는데 심부름하고 상담하고 뭐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거를 했어요. 출마 안 한 것도 뭐 거시기 하지만 그런데 이제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엔 공천을 안 줄라 그랬었던 것 같아. 그때 비대위에서.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남양주에는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도농 통합도시고 네. 나간다면 서울 뭐 이럴 텐데. 마포가 딱 좋은데. 네, 그런데 남양주로 나가게 된 그런 또 숨겨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제가 아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영입돼가지고 네.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SOS를 쳤어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니까 공천을 안 해주려고 한다. 방송이라도 좀 하게 해주라. 자,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인터뷰한 오늘이 정무수석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방송하다 보면 방송 다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도 저희들 고정 멤버로 방송하시거든요. 언론에 보면은 정무수석 후보들 해가지고 이렇게 강기정, 뭐 최재성 또 등등등 여러 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혹시 정무수석 제의가 갔었나요?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글을 한번 올리고 보도도 좀 됐었죠. 임명직. 네네. 그때 이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정중하게 마다하고 당과 그다음에 선출직 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권의 성공을 돕고 또 재집권 준비하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임명직 이런 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미 대통령께도 뭐 말씀을 드렸고 공개적으로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런 게 사실 언론 보도일 뿐이지 오갈 수 있는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강기정 의원을 더 사랑하시나 본데요. 강기정 의원은 정무수석 제의가 왔다고. 그래서 본인이 고사를 하셨다고. 네. 뭐 고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무수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의원님처럼 아예 복심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구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가진 사람 하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 정치적 발이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어떤 정무수석이 더 어울립니까? 뭐 오늘 발표가 났죠. 네. 저는 우선은 역대 정무수석 중에 요 직전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수석 케이스 같은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선의 원내대표하고 정무수석 고유의 임무가 뭐 대통령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혹은 당대표처럼 뭘 이렇게 이 한 당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이 상대당을 상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무 보좌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몸무게가 무거웠다. 전병헌 수석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3선급으로 또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론이 되시고.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병도 수석이 오늘 임명된 거는 정무수석에 맞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관행적인 기준 혹은 그동안의 기준으로 이제 정상화된 거다. 돌아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대야 관계도 원만하면 좋지만 그게 또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을 또 잘 읽고 야당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정무수석이 모범답안이죠. 협치만 목적이라면 사실 원내대표의 몫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건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성보다 강기정을 더 옆에 두고 싶어 했다. 예.
그러나 강기정은 문재인 대표 곁을 떠났다. 이렇게 그렇지. 대통령 내신다지. 곁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꽤 유머가 있으신데요, 위원장님. 네. 자체가 딱 보면 이렇게 아까 말한 의리의 뚝심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경직된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그 구라, 유머 이런 게 굉장히 명하시다고. 구라는 우상호 구라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인 구라입니다. 김민석 원장이랑 친하시잖아요. 예, 예. 그 두 분이 또 민주정편 방송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두 분이 누가 더 말씀을 더 잘하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수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김민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황 분석, 판단, 예측, 대응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출중하죠. 그래서 얘기의 질이 좀 저하고는 좀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무 판단이나 이쪽으로 한 명을 꼽으라면 김민석 원장님을 꼽고 싶습니다.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죠. 뭐 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 고정 출연하실 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친노 친분들은 김민석 싫어해 이런 프레임을 누가 걸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네. 저도 의외였어요 그게. 그중에 제일 절친 중에 한 분이 최재성 위원장이시더라고.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치인들은 또 다른가 봐요. 김민석 원장님은 저는 그건 조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자, 당원 또 상대 정치인이 자기 기준으로 정치인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단 한 명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김민석 원장님은 물론 이제 과거 개인의 정치 이력 중에 대중적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적이 한두 번 있었죠. 그러나 그게 여럿이 하는 우리 정당 정치 또 문 대통령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의 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사람마다 있는데 특히 정무 판단 능력이 출중한 거는 그거는 누가 대통령에 도전하더라도 혹은 누가 당을 하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점점 정무기획 정무판단 능력자들이 사실은 희소화되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원장이 개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켜보고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당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집권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전략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이해찬도 좀 어울릴까요? 포스트 이해찬? 근데 뭐 짬밥은 뭐 만만치가 않죠. 어? 정치 신동.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축구 잘하시죠? 회의원들 중에 제일 잘했다는 소문도. 그거는 저를 너무 제 실력을 너무 작은데 귀착시키는 거고요. 저는 지금 2년 7개월 동안 연골이 파열돼 갖고 운동을 못 했잖아요. 이제 거의 낫는데 2년 8개월 전까지 매일 축구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작으면 5번 아니면 7번 했어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센터포드죠. 아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전에 이회택 감독, 예. 박종환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보고 최 의원님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축구하냐고. 왜냐면 국가대표 오비들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제가 경기를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답을 그렇게 합니다. 국가대표 뽑힐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51세까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2학년 때까지는 운동부 생기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유니폼 주니까. 딱 봐도 체격이 이렇게 탄탄하신 느낌 있잖아요. 유니폼 주니까 탁구, 핸드볼 뭐 생기면 들어가. 일단 유니폼을 주니까.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편이었고요. 너무 좋아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한두 달 만에 끌려 나오고. 근데 김민석 원장님은 운동 잘 못하죠? 글쎄, 뭐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기신 거라고. 이겼어요. 국회에서 왜 국회의원들 다른 거 몰라 축구 대회는 많이 하시잖아요. 개념마다. 하죠, 가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소리였고요. 그게 다예요? 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전설적인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제가 인간 문어잖아요. 경기를 맞춥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승패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독일의 그 문어? 예. 그래서 월드컵 때 그 파울이라는 문어 있잖아요. 승패를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스코어도 맞히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또 엄청 하셨겠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 해야 되니까 어느 경기 스코어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영험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런 삿된 곳에 제가 쓰면. 근데 실제로 제 컨디션하고 국가대표 성적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상 2년 7개월 중이라 그랬잖아요. 슈틀리케 감독이 오셨을 때 초반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슈틀리케 잘할 것 같다고.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내가 부상 중이다. 보따리 쌌잖아요. 정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 스코어도 맞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말 정색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음 보는 사람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은 긴장해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처럼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조금 거품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액면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 너무 신소리로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정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당발전위원회가 인터뷰하시는 오늘이 사실은 원래 마감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연장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정국이 또 간단치 않잖아요. 그래서 2일 날이 법정 기간인데 넘길 것도 같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고위 의결하고 의총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정발위 내부에서도 그런 제기가 있어서 12월 15일까지 일단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예산 과정을 좀 보고 그 뒤로 의결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당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정당 조직 같으면 혁신위원회 이런 건데 대선에까지 이겨서 잘 나가고 있는 정당에 혁신이 필요할까? 이게 국민적인 어떤 의문점이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쉴드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혁신하자 요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혁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마치 대선에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박차를 한번 가해보자는 의미에서 명칭이 바뀐 거죠. 혁신위원회로 해도 되는데요. 그것도 저는 조금 뭐랄까요? 착시? 혹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라고 제가 한 5개월 전? 그때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 그러니까 패배를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정당발전위로 최고위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명칭이 뭐든 간에 실제로 이겼을 때야 진짜 혁신이 되고 그건 딱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졌을 때 우리도 해보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혁신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졌을 때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혁신이기 때문에 본질하고 무관한 그런 쇼잉이나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혁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명칭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 그래도 역시 혁신을 해본 사람만 고기 먹어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을 주도했던 느낌이라 사실은 당에서도 그 자리를 만들면서 위원장으로 최재성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들어본 적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하지 않았나. 오늘 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성공한 혁신의 사례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더구나 현역도 아니어서 지금 팅팅 놀고 있는데 당연히 혁신위원장을 뜻하는 정발위원장을 전 시켰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기꺼이 했고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하고 제가 임명직 어려울 때는 몰라도 임명직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당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한데 정권 교체했다고 정당이 바뀌고 정치가 만족할 정도로 바뀐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그런 뜻에서도 그런 글을 올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거짓말이 있을 걸로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때문에 우리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데. 그러니까 홍익인간데요. 김현, 김민석 두 분이 나와서 방송을 하세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거신 주체가 바로 위원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뿔이 많이 났다. 최재성 위원장이. 그리고 중간에 김민석 원장님만 따로 나가서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서 방송이 중간에 중단됐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막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뭐 100% 뭐 말씀하시길래 분명히 아니, 갈등이 있었을 텐데. 아, 그거는 갈등하고 또 다른 거죠. 그거는 혁신이 자체, 정발이 자체를 저는 정말 하고 싶었고, 이렇게 봐도 저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뭐 주파수가 안 맞고 이런 거야. 뭐 고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래도 진일보한 정당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진화했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입당이 그렇고 그때 이미 정책 마켓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혁신의 과정이고 그러면서 당이 근저가 이렇게 확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 계기가 됐던 온라인 입당이 지금 160만까지 뭐 지방선거 수요도 있습니다만 해놓으니 정치인들만의 개파투쟁이나 이런 걸로 당을 끌고 나가고 결정하고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이 상당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못다한 혁신이 있죠. 그걸 더 구조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올곧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기꺼이 할 수밖에 없죠. 160만 당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들었을 때 15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네. 실제로 예전 같으면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껏해야 몇만 명 정도에서 머물렀던 그렇습니다. 시절이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정당 발전위원회든 혁신위원회든 결국에 위원장님 같은 분들의 평상시 그 살아온 어떤 이력상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당원이 주인 되는 당. 그래서 그게 저변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당은 무너질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려면 당원들에게 권한을 줘야죠. 지금은 이제 위임한 것을 갖고 지도부나 소수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거칠게 하는 게 이제 개파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원들에게 주권을 확대시켜주면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게 100년 정당이죠. 대충 계산해 보셨을 것 같은데 160만 당원을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한 선거구에 한 2, 3천 명 정도 되나요? 이거 더 되죠. 더 됩니까? 한 6천 정도 될 거예요. 와, 벌써 그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6천 정도 되죠. 정말 실질적으로 정당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네요. 양질 변화가 가능한 거죠. 예전에 유시민 의원 소위 말해서 개혁당의 정당 개혁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자. 이게 유시민 개혁안의 요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대의원도 기간당원들이 선출하고 지금의 권리당원을 기간당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앙위원도 선출하자.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동에 할당된 3명의 대의원을 9명이 뽑은 적이 있어요. 양이 안 되는 거야. 기간당원 수가. 그러니까 그걸 선출하는 대의 권력 만드는 것도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160만 명이니까 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그 다음에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선출 안 하잖아요. 그냥 대표자가 대표자를 만들어서 대표자끼리 해버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국가도 선출하잖아요. 국회의원 선출하는데 유권자 배제합니까? 전 유권자가 투표해서 그때 대의 권력이 출발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생기는 건데 선출하지 않는 권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도 기득권이신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겠다.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혁이잖아요.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이번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 속에 이번 대선은 정말 잘했다 그러거든요, 일단은. 네. 그것들이 다 1차 문재인 대표 시절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느낌 속에 지금 계속 굴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정권 교체와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지금 160만 당원의 음수사원이 조재성 위원장이신 거예요. 자부심 가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현역 의원님들한테도 이번 혁신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성과 그로 인한 문화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걸로 과거가 더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원 주권이 안 돼서 소수 계파 정치 내지는 소수 지도부 정치로 충돌하게 되면 그 당권을 잡으려고 죽을 둥 살 둥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칼에 그냥 날아가잖아요. 공천도 못 받고 혹은 또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그래서 너무 불특정한 변수에 좌우지되는 그리고 공천룰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수들이 룰미팅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삿바 싸움하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요. 우리 당 뺀이 없을 거예요. 새누리당도 2대 3대 3대 2 이 대통령 선출 룰이 벌써 10년 넘게 유지됐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달러. 그러니까 룰미팅에 목숨 걸어요. 이런 정치보다 당원에게 결정권을 주고 주권을 주고 그런 정치 잘하면 혹시라도 누가 변수로 털어내려 그래도 당원들이 지켜줄 수 있고 이런 정치가 정치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민심을 제대로 읽은 사실상의 유일한 정치인.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분은 빼고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대표 시절부터 진짜 확실한 신념이 있었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당 현대화나 시스템주의 이런 것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세요. 근데 여기 이 방송의 주인공은 우리 위원장이시니까 이제 정당 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전 경선에 나왔던 대선 후보들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뭐 그런 식의 지금 혁신위원회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기간 만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그 선택은 잘하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선은 그동안 그 혁신위는 그 위원장하고 결이 같은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혁신이 바깥으로 나가면 최고위도 논쟁을 하거나 토론해야 되고 뭐 당무위도 있고 또 의원총회에서 또 찬반으로 또 나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당 발전이 안에 처음으로 통합형 구성을 해서 어렵더라도 여기서 나온 안이 명분과 힘을 갖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어느 계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정당 발전위원장을 했다면 정치권은 그런 거잖아요. 계파나 이런 정파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뭔가를 하게 되면 의도를 의심하잖아요. 지들끼리 유리한 룰 만들려고 저런다. 그래서 아예 이제 대선에 나왔던 경선 후보들 쪽의 어떤 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회의나 뭐 어떤 추진할 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나 논란 같은 건 안 생겼어요? 토론이 아주 많았고요. 저희가 한 23차례 했고요. 또 따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선 혁신 안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정당 정치, 민주당 정치 그 구조가 어떤 원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제법 격조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은 잘 출석하셨나요? 모범생이었죠. 직접 들어가신 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대선 후보였는데. 사실은 제가 다 직접 요청을 했죠. 아, 나머지 분들은 대리인 보내신 거구나. 이제 한 분은 좀 멀고 한 분은 또 그러네. 또 광역단체장이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우산 아래 경쟁. 이게 좋다. 그 한 우산은 대통령도 아니고 개파 보스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당원이다. 거기에 동의를 하더라고. 그게 논란이 됐을 때 그 위원장님의 트윗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고강도의 혁신안을 마련조차 못하거나 성공시키지 못하면 저도 이재명 시장님도 끝입니다. 사사롭게 임한다면 큰일은 물론 시장도 어렵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잘한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이 시장님이 안 하나하나의 문제 이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과정에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죽었다 깨도 이재명 시장은 부족한 2%를 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구조를 한 우산 아래 경쟁체제로 바꾸는 거다. 아하. 그게 어느 편, 뭐 친문, 비문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원이라는 우산 아래 경쟁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예전에 어떤 정치적 색깔, 방향 이런 것은 다 옛날 것이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넘을 수 없는 2% 부족한 그 길을 갈 것이냐. 혁신안 발표를 4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혹시 최성 시장 쪽도 들어오셨었나요? 최성 시장님은 저하고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으로. 이게 유머예요, 뭐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들 청와대 갔을 때도 아마 칭찬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정발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그러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표현하셨죠. 라인 맞추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3번 사실은 언급을 하셨거든요. 처음에가 온라인 당원과 인재 영입으로 우리가 위기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발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되시고도 대표 시절 또 가졌던 생각이 여전하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까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정말 당이 이렇게 말 그대로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시고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못 즐겼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언론들이 당의 조언도 하고 또 어떤 면도 지켜줘야 되고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 자체가 안 흔들리고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100년 정당 뭐 100만 당원 이런 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160만 계시는 거고 물론 그중에는 허수가 있다고 하죠. 선거철에 이제 들어오신 분도 좀 있을 거고. 늘 있었죠. 실제로 그러면 진짜 핵심 당원들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겁니다. 후보자가 경선을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70% 넘고 당 지지율 50%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당이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나 경선하니까 좀 도와줘 하고 권리당원 입당을 권고를 해도 쫙쫙 빨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동의받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쉽게 권리당원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후보자들 얘기가. 그건 상황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거처럼 그렇게 진성과 호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 쉽게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권고를 한 거는 있지만 그러네요. 예, 이 환경이 쉽게 들어오고 동의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잘 된 거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거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더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민주 스테이. 민주당에 머물러도 된다. 그러려면 왜? 어떻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무언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텔레비나 신문에서 봤던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막 목숨 걸었던 일을 내가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해. 그러면은 안 나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뽑히던 바로 그 경선이 사실은 완전 국민 경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으로 불리우는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가지 다 해도 되죠. 네. 사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내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굳이 얘기하면 국민 참여 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번 대선까지는 그냥 국민 경선, 당원이고 국민이고 선거인단 신청하면 1인 1표. 그러다 보니까 또 열성적인 당원들이 불만을 가진 것도 있었거든요. 왜 1인 1표냐. 그런데 이미 이제 그것은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전례처럼 돼 있어서 또 2012년 문재인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때 대통령 후보 됐을 때도 이번과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없기가 어려웠는데 만약에 당원이 100만 이상 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선거인단 풀이나 외연들이 넓어져서 본선에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출발이 당원이고 지지자인 거죠. 지금까지 4차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왔어요. 이게 다 실현된다고 하면 정말 이 당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당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당 차원에서 의결된 건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 그 많은 안들 중에 그러니까 정당 발전안, 개혁안들 중에 쇼킹했던 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상 이거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현역 의원도 이제 전략 공천은 없다.
경선을 치르고 올라와야 된다. 이게 일단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굳이 경선으로 힘을 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위원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예. 우선은 현역 의원 기득권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또 원에는 사무실도 못 갖고 지구당이 합법화가 안 돼 있고 현역 뭐 의정 보고에 뭐 정치 후원금 모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현역들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감점제로 바꿨는데 현역이 무조건 경선에서 신인이 현역을 이기면 신인은 단기적으로 부양이 돼서 본선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서 현역을 단수 공천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전략 공천으로 한 사람을 박는 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경선을 거스를 수 없는 큰 원칙으로 하면 살아남는 현역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고 감점당하고 신인 가점돼서 엎어지는 현역은 신인이 본선 경쟁력을 하게 되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역이라는 이유로 단수 공천 받는 거는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그 이전에 경선으로 전략적으로 잘 돌파하는 그런 튼실한 정당이 되자는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고 현역 경선 의무화를 바라보시면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비례대표 선출권도 국민한테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출마한 사람들을 놓고 당원들이 결정한다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칸막이 공천이라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자기들끼리 움직이고 자기 측근들 꽂아놓고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누가 봐도 좀 빈정거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의 하나의 방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안 됐잖아요. 물러나시면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게 한 거다 이런 거고요. 다만 외교안보나 경제처럼 특수한 분야 또 지도부가 전략상 필요한 거 이거는 20% 선에서 보장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당선 가능한 의석수 예측이 20석이다 그러면 6석 정도는 이제 이 지도부에 맡기고 14석은 분야를 특정해서 그냥 사이트에 입후보 하는 거죠. 사이트에. 나가봐야겠다. 나오세요. 컷오프도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사이트에 입후보를 해. 일정 양식에 따라서. 그리고 당에서 공통 질문을 해. 그 분야에서.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내.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냥 질문 배심원단이 계속 질문을 해. 그걸 보고 토론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투표하는데 한 명을 뽑는 게 아니고 2명 이상을 뽑아서 중앙위원회나 당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진열할 상품을 국민들이 뽑는 거죠. 당원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그 과정에서 검증도 돼요. 검증되죠. 네. 뭐 아무리 무슨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나 뭐나 해도 청문회에 보면은 국민들이 찾아갖고 뭔가를 전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만 명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럼 50만 명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눈 부릅뜨고 한 달 동안 토론 진행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미경 검증이 안 될 수가 없죠. 위원장님은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이 이제 그 남양주에 지역구를 내려놓고 정우천 의원과의 관계도 참 애매하겠다 나중에. 왜? 어쨌건 간에요. 정우천 의원은 청렴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디 다니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우천 당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중에 하시자고요. 명절 때 연락이 없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왜요? 다음에 이제 한 2년 반 후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최재성 위원장님이 만약에 권리 당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비례대표 시스템에 가면은 기호 2번 잡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머였는데. 저도 정색하고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정말 참, 이거 아재 개그 영역도 아니고. 서로 똑같습니다, 지금. 혹성 탈출이야. 뭐 당원 모임에다가 대의원 추천권도 부여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정당 구축.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지역에는 당원이 누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당원 가게는 어디에 있나 당원들끼리 친목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주요 당직 겸직 금지. 네, 큰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당의 의사결정 체계는 물론이고 집행 체계의 골목마다 현역들이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회도 현역,
중심축이요.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다 현역들이 구성합니다. 영향도 제일 크고요. 이것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체계도 현역들이 하거든요. 사무총장을 왜 현역이 해야 됩니까? 대변인을 꼭 현역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홍보위원장을 왜 현역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내를 강화하고 원내에서 더 열심히 뛰시고 여기는 오히려 우선 하루 종일 근무가 안 되잖아요. 사무총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현역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 근무 시간부터 안 돼. 근데 인사재정 뭐 그걸 총괄을 하잖아요. 공천 총괄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의정활동하고 지역구 가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두제 철칙이라고 그러는데 엘리트들이 계속 과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사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과두제의 철칙을 깨는 것이. 그래서 독일 3인당도 겸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겸직이 가능했던 지나치게 가능했던 정당인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역 아닌 사람들이 하면요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겠죠.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 하나 할게요. 제가 항상 불만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불만이었던 것 중에. 당직 중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세비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에 근무하시는 사무직 직원들이 어차피 월급이 나오니까요. 근데 정치인들한테 주요 당직 맡기면서 왜 월급을 안 줘요? 그거는 법에 100명 이상의 100명 이내로 당직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주면 100명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있어요. 정발이 혁신안에도 보조금의 몇 %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는 총량 규정으로 해놓고 100명을 쓰든 50명을 쓰든 이렇게 해놔야 150명을 쓰든. 근데 100명으로 딱 못 박아놨으니까 정무직 당직자는 당연히 못 주죠. 근데 제가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정당 활동한다는 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편 나가셔가지고 지금 막 돈 벌어 다니시고 이런 건 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또 그것도 소수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그거는 법상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정당은 또 특수성이 있어요. 또 자율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의정활동 경비 차등 지급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불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도 내놓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무진장 싸워본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경험적 절제력이 지금 다 작동을 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잘 극복해서 조용한 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 차등 지급제가 지금 정책보조비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주거든요. 몇 천만 원을. 한 그게 3천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어떤 의원하고 나하고 똑같이 정책보조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저는 불만이었어요. 그쪽 일 안 하는데. 네. 아무나 다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의정활동 경비 심사기구를 만들어서요. 잘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는 거죠. 정책보조비를. 그러니까 총액 정해놓고 아까처럼.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유류비용, 기름값 같은 거를 왜 부산에 있는 분이나 수도권 출퇴근하는 분이나 똑같이 줍니까? 그래서 사후에 영수증 처리하기. 그래서 정치비용 일종의 공영제입니다.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름값을 뭐 하루에 2번씩 3번씩 넣고 막.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개인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그 앞조항에 보면 고위공직자 임금 상한제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거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의 2.5배를 못 넘게 차관급 이상을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러면 1억이 안 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 개혁도 있지만 정치 개혁 부분까지 좀 나가셨어요. 원래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1억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가난한 국회의원이나 없는 국회의원들은 더 손실 아니에요. 그 대신 열심히 하면 차등 지급하고 기름값 등등은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정치비용 공영제로 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임금 상한제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보세요.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등등 보면 간혹 그쪽에 관심 많은 기사들이 꽤 있는 편인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4차 혁신안까지 나왔는지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1시간의 방송으로 담기는 좀 어렵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것만큼 히든카드였는데라고 제가 언급 안 한 부분 좀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게 직접민주주의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던. 그래서 정당이 합당하고 해산하는데 왜 대표끼리 만나서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개헌도 국회 통과됐다고 마지막이 아니고 국민투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전 구성원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당원, 강령, 뭐 5.18을 빼라, 뭐 노동을 빼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예. 네. 그래서 전 당원들이 직접 결정할 것에 대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합당 해산, 강령, 특별한 당원. 그 다음에 공천을 제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천 세칙을 전부 당원 이상급의 특별당규로 만들어서 이번에 만듭니다. 이거를 바꾸려거든 전당원의 동의를 받아라. 특정 어떤 정치인분들한테는 정말 저승사자 같은 분이시네요. 아니, 더 좋습니다. 기존 정치.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변수가 상당히 차단이 되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에서 거의 빠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내부 구성원들 중에 야, 잘 나가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이를테면 그분들은 그걸 분란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도 잡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를 중간에 또 무슨 뭘 건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잘 조율해서 결국엔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서 당원 당규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최고위원회는 처음에는 오해가 조금 있었던 최고위원이 있어요. 우선 제가 위원장 하니까 사실은 제가 해서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약간의 뭐 경계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지? 근데 제가 제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뭔가 이렇게 경계심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해보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위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한번 의사를 수렴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의결하자. 일괄 의결하자.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을 고비고비마다 주요 쟁점을 다 정리한 상태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에 오히려 이견이 몇 개 있는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개혁했던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최고위원 당연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없애겠다는 것도 안 중에 하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해보시니까 저도 그런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치적 비중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스타급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회도 같이 포진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정치 신입급들도 막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랄까 최고위원회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도 있으시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 아니에요. 예.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지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그럼 그때 그 룰을 만드실 때는 위원장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있었고 혁신위에서 했는데요. 애당초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로 직접 선출을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묶으려면 뭐 강원도하고 서울이 묶이면 강원도 영원히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4개로 묶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분권의 취지를 살려서 호남, 영남, 뭐 충청, 뭐 수도권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직선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 지역 4개 권역으로 디자인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왜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기간, 출마자 사퇴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저는 6개월로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천권이 시도당으로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안으로 해서 분권이 돼버렸어요. 공천권이 갔는데 이게 사람한테 가버린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마를 해요. 시도지사로.
시도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출마를 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룰을 안 만들게 된 초반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방선거 룰을 안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만드셨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출마 못 하시네.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아니 근데 그게 정치인들이라는 게 당선 가능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역구가 남양주셨고 바탕이 경기도니까 보통은 다 지방선거 있으면 한 번씩 경선이라도 출마하시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뭐 출마 안 해도 뭐 탑리스가 되고 그러는데요, 뭐. 유머가 많이 넣으셨구나. 아니요, 저는 문 대통령께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 목적하는 정치가 이제는 부자연스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권력 의지죠. 지금은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자기한테 맞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저는 그건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뭘 해야겠다고 딱 설정해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거하고는 달라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역시 이제 교정활동을 한 1년 반쯤 쉬시니까 자기 자아성찰이 된 거예요. 강기정 의원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삼선 내리했잖아요, 광주에서. 그래서 컷오프가 되고 나서 부인이 한 말이래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바로 일어나려고 하냐고. 그냥 엎드려서 쉬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사유가 생기더라. 여기에 지금 그 강기정 전 의원님의 말씀이거든요. 의원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치열하면서 뭔가 좀 약간 관조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르죠. 네. 강기정 의원은 바로 광주시장 준비하잖아. 그러네. 아직 멀었구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은 그러면.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전하는 것은 일단은 정당과 정치에서 그것도 뭐 정치적 영역이고 당원이고 하지만 조금 정치개혁 과제나 정당을 튼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의 주력에서 조금 비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매력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정당 바꾸고 정치개혁하고 이걸 튼튼히 해야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재집권하고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는 요 아주 공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앞으로는 최재성 위원장은 정당 리모델링 전문가. 리모델링 재건축 재건축 같잖아요. 끊임없이 진화시켜야죠. 예. 끊임없이. 이게 속으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정치를 평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코어가 뭘까?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해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만약 지금 방송 들으시는 권리당원들 들으신다고 하면 최재성 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당 믿고 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랑 관련된 법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자기가 살신성인해서 현역도 양보하고 욕을 뭐 일부한테는 먹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에서 희망을 보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 같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시죠? 네, 뭐 저도 그냥 그게 소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 질문에 가까운데 제가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개헌도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 지형에 따라서 정치권도 어마어마한 흑폭풍이 불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게 유효합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정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라고 뭐 국민들의 기대치를 그대로 퍼펙트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 지금 어려운데 황당한 길을 가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겪었던 인물난 또 정책 부재 뭐 이런 것을 훨씬 더 어렵게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의 폭탄이 뭐냐면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던진 폭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구도를 개멸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복구가 안 되니까 미니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극우화되고 그게 홍준표 대표 워딩이나 뭐 정치를 보면 정우택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본 구명포트 하나라도
가지고 살려는 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최소한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새누당이 어렵다. 다만 집권당 아니에요. 기대치가 높고 지지율이 높으면 그거보다 더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몇 군데에서 우리가 지면 저 어려운 환경에 자유한국당을 이 살게 되느냐, 혹은 우리가 압승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반전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기는 건 당연한데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몇 군데를 졌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선전, 우리는 높은 지지를 무색하게 어디서 패배,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있어도. 그게 뭔지를 제거시켜 주는 거. 거기다가 지금 다당체계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당도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안 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호남에서 한석이라도 건지면 국민의당은 본전치기하고 선전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보도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요 지점은 우리가 잘 설계를 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하는 거죠. 여기서 잘 컨트롤해 가야죠. 요 체제가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첫 방송에서 이렇게 케미가 잘 맞기가 어려워요. 저랑 잘 맞으시는 분 있어요. 그동안 고정하는 강기정, 최민희 의원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똑같은 말로 얘기했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케어하는 분들이고 이 위원장님한테 한 수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호프 한 잔씩 하고요.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정발이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요한 안들이 있고 전반적인 구도를 설명해야 구조개혁안답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민주정폐관하면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이제 한 번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이제 정발이 안을 해설집을 게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최고위원회든 뭐 의원총회든 통과해가지고 당원 당규로 확정이 됐을 때 한 번 더 나오시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간은 짧았지만 당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이 외롭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실패는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루한 정쟁과 대파 갈등, 무기력함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으로 혁신하고 헌신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나가면 당선되는 사람인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오죽했으면은 우리 방송 나오시는 최민희 의원이 정발이 위원장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방선거 룰도 만들 거다. 그 지방선거 룰을 만들면 또 본인 성격에 나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거면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라도 한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못 나가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인한테 현역이 아닌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잖아요. 사실은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50% 넘는 지지율을 얻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의 혁신. 근데 그 혁신의 숨은 주역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다 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재성 의원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제 이거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고. 문 대표께서 확실하셨어요. 소신이. 특히 정당 현대화.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당원, 또 정당 플랫폼, 네트워크 정당 이런데 확실하셨고 공천도 대표가 하는 공천이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공천. 결국은 정말 거의 이 지나칠 정도로 시스템주의자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동의를 저도 충분히 했고 또 이제 사무총장하고 총무본부장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앞장서서 한 그런 것이 이제 잘 맞았던 거죠. 그 트위터의 프로필에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대화, 연설, 축구
요리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 같은데 옛날에 명사들의 요리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뭐 떡볶이, 김치찌개 하면은 저거는 요리에서 빼야 된다. 그렇죠. 그건 요리가 아니죠. 자다가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요리라고 하냐. 방송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요리라는 거라. 그래요? 진짜 요리 프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기 싫은데. 예. 나중에 요리 프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어쨌건 정치 카피, 뭐 집권 전략,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번개예요, 번개. 번개가 뭐예요? 어떤 의미의 번개예요? 그러니까 모임, 갑자기.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많이 했습니다, 저. 아마 제일 많이 했을걸요? 정치인 중에. 혹시 민주정편 하시면서도 번개 하신 적 있으세요? 번개 많이 했죠. 왜 하시는데요, 이거는 근데? 좋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고. 젊으셨을 때 채팅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채팅 용어잖아요, 이게. 번개가요? 네. 그렇습니까? 채팅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거. 요게 번개죠. 근데 한 가지만 아시는 거죠. 네. 번개는 거의 일상적인 그런 이제 모임을 갑자기.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번개란 말은 번개탄도 있고. 그건 국정원 영역이고요. 번개 부대도 있고. 뭐, 많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 끝줄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의리는 생명줄.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의 이득을 버리고 살신성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원장께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국민에 대한 의리. 한참 힘들어했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될 정도의 교감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불출마하고 그 자리에다가 조홍천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현역으로 지금 막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한 1년 반 지났어요. 어떠세요?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원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뭐 왜 회고하거나 반추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후회를 한들 뭐하고 또 할 일을 또 왜 합니까? 그때 나갈 걸. 뭐 지금 갖고 나갈 걸.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다음 주쯤에 불출마 취소 기자회견이나 하려고 생각 중이다. 뭐 이렇게. 저는 제가 꽤 이렇게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했던 선택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홍천 의원이 또 전혀 뭐 남양주로 또 출마하시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영입된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 대표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는. 몇 개월째 하신 거죠? 지금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끼 듭쇼. 어떠셨어요? 그런 이쪽 예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당원 댁에 찾아가서 한 끼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이렇게 선거 때 동원되거나 또 열일 하시는 당원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고 좀 보답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정발이 활동 기간 내에만 이제 한 6, 7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당원 지도라 그래서 우리가 당원이 자기 동네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온라인 협업 당원 지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좀 당원 집도 찾아가고 이제 당원 가게도 찾아가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또 오네 안 오네 또 이러실 수 있어서 사연을 접수받아서 그 당원 댁만 가게 됐습니다. 요리는 잘하십니까? 제가 한 요리 하는데 이번에 한 끼 듭소에서는 안 보여줬죠. 왜냐하면 하도 하겠다고들 해가지고 출연자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프로 셰프가 또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요리 잘하세요? 저 잘합니다. 이거 핸드폰에도 저장이 돼 있는데. 그러셨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재성 의원 그러면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직까지는 아주 일반인들한테는 최재성 그러면 탤런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최재성 그러면 다른 표현 잘 안 하고요. 엄지를 세우거나 내리거나. 이걸 내리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경우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장면은 최재성 의원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중진들 원로분들 모여 계신 자리에서 폭탄 투척한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연연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때가 총무본부장 때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이제
당내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고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또 흔들고 막 이럴 때라서 사실 중진 분들도 중재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때 그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 탈당하신 분들이 거기 또 꽤 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그리고 임시전대 같은 걸 해서 지도부 다시 뽑자.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불가능한 건 이제 탈당 명분으로 자꾸 그렇게 걸었는데 그걸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 그런데 뭐 못 들은 척 하시고 뭐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또 지역구도 좋으시고 그래서 나가면 당선되는 것? 네, 그래서 아니 황금지역교회만 안주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슨 헌신 정신이라도 보이면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런 항의를 했던 거고요. 폭탄 투척이 아니고 폭탄을 터트리는 분들을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은 강제구소령 같은. 예. 뭐 받아들이기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조금 왜곡된 보도가 있어요. 네. 그때 지도부를 빼고 3선 이상 중진들 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도부가 아니고 총무본부장이잖아요. 네.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제 가게 돼서 마치 그냥 멤버가 아닌데 회의 멤버가 아닌데 그냥 쳐들어간 걸로 그렇게 좀 왜곡이 됐죠.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재인 호위무사. 사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뭐 정치가 스포츠 경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위무사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워낙 또 새로운 정치를 하셔서 과거 정치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방향 내용에 또 동의하다 보니 그때 뭐 지금 대통령 되시고 뭐 또 되시기 전에 대세론이니 뭐니 해서 또 총선도 이기고 뭐 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때만 해도 사실은 소위 이제 문재인 대표 가까이 계셨던 의원들조차도 거의 이렇게 삿바끈을 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좀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호위무사의 결정적인 모습은 아마 20대 불출마. 총선 승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모든 부처 장차관, 국정과제위원, 여당 지도부까지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혁신 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결같이 강조한 건 혁신 성장의 속도였습니다.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적어도 혁신 성장이 뭐냐는 말은 듣지 않게 하란 뜻입니다. 혁신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 성장의 간판으론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 그리고 드론 산업을 콕 찍었습니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진도를 잘 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낡은 관행과 규제가 민간의 상상력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처별로 혁신 성장 세부 전략이 마련되면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 결정을 밝혔습니다. 궐석 재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 5명만 자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 접견도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1일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른바 정호성 녹취를 틀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날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까지 문제 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계속되자 별도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측근인 김건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좌종범 우병우란 말을 아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강요 등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전수석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단은 기존 변호인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듯 혼선을 빚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들이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철구 국선변호인은 기존 변호인단과 협조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오늘 오후입니다. 최 의원은 다음 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청에 대해 수사 일정 등을 검토하고 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최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재소환을 통보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겠다며 최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특활비 논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국정원이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가 날아든다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뚝심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1965년생, 우리 방송에 고정 출연하시는 김민석 원장님보다 후배. 자, 그리고 남양주 갑에서 삼선하셨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그 후에 명칭이 바뀌었었죠. 총무본부장으로. 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정발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정권 교체도 됐고 사실은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발위 자체가 어쩌면 잘 나가는 곳에다가 뭔가 더 잘해보겠다는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출중하죠. 그래서 얘기의 질이 좀 저하고는 좀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무 판단이나 이쪽으로 한 명을 꼽으라면 김민석 원장님을 꼽고 싶습니다.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죠. 뭐 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 고정 출연하실 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친노 친분들은 김민석 싫어해 이런 프레임을 누가 걸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네. 저도 의외였어요 그게. 그중에 제일 절친 중에 한 분이 최재성 위원장이시더라고.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치인들은 또 다른가 봐요. 김민석 원장님은 저는 그건 조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자, 당원 또 상대 정치인이 자기 기준으로 정치인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단 한 명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김민석 원장님은 물론 이제 과거 개인의 정치 이력 중에 대중적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적이 한두 번 있었죠. 그러나 그게 여럿이 하는 우리 정당 정치 또 문 대통령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의 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사람마다 있는데 특히 정무 판단 능력이 출중한 거는 그거는 누가 대통령에 도전하더라도 혹은 누가 당을 하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점점 정무기획 정무 판단 능력자들이 사실은 희소화되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원장이 개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켜보고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당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집권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전략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이해찬도 좀 어울릴까요? 포스트 이해찬? 근데 뭐 짬밥은 뭐 만만치가 않죠. 정치 신동.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축구 잘하시죠? 회의원들 중에 제일 잘했다는 소문도. 그거는 저를 너무 제 실력을 너무 작은데 귀착시키는 거고요. 저는 지금 2년 7개월 동안 연골이 파열돼 갖고 운동을 못 했잖아요. 이제 거의 났는데 2년 8개월 전까지 매일 축구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작으면 5번 아니면 7번 했어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센터포드죠. 아,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전에 이회택 감독, 예. 박종환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보고 최 의원님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축구하냐고. 왜냐면 국가대표 오비들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제가 경기를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답을 그렇게 합니다. 국가대표 뽑힐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51세까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2학년 때까지는 운동부 생기면은 무조건 들어갔어요. 유니폼 주니까. 딱 봐도 체격이 이렇게 탄탄하신 느낌 있잖아요. 유니폼 주니까 탁구, 핸드볼 뭐 생기면은 들어가. 일단 유니폼을 주니까.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셨을 것 같고. 그런 편이었고요. 너무 좋아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한두 달 만에 끌려 나오고. 근데 김민석 원장님은 운동 잘 못하죠? 글쎄, 뭐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기신 거라고. 이겼어요. 국회에서 왜 국회의원들 다른 거 몰라 축구 대회는 많이 하시잖아요. 개념마다. 하죠, 가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소리였고요. 그게 다예요? 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전설적인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제가 인간 문어잖아요. 경기를 맞춥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승패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독일의 그 문어? 네. 그래서 월드컵 때 그 파울이라는 문어 있잖아요. 승패를 맞.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스코어도 맞히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또 엄청 하셨겠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 해야 되니까 어느 경기 스코어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영험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런 삿된 곳에 제가 쓰면. 근데 실제로 제 컨디션하고 국가대표 성적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상 2년 7개월 중이라 그랬잖아요. 슈틀리케 감독이 오셨을 때 초반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슈틀리케 잘할 것 같다고.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내가 부상 중이다. 보따리 쌌잖아요. 정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 스코어도 맞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말 정색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음 보는 사람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긴장해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인데도 영입되신 분들이 탈당 과정에서도 당 지지율을 오히려 반등시키는 그런 아직 계기가 된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삶을 바꾼 거 아니에요. 직업도 바꾸고. 그러니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문 대표 떠나시고 공천 받는데 심부름하고 상담하고 뭐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거를 했어요. 출마 안 한 것도 뭐 거시기 하지만 그런데 이제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엔 공천을 안 줄라 그랬었던 것 같아. 그때 비대위에서.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남양주에는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도농 통합도시고 나간다면 서울 뭐 이럴 텐데 마포가 딱 좋은데. 네, 그런데 남양주로 나가게 된 그런 또 숨겨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제가 아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영입돼가지고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SOS를 쳤어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니까 공천을 안 해주려고 한다. 방송이라도 좀 하게 해주라. 자,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인터뷰한 오늘이 정무수석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방송하다 보면 방송 다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도 저희들 고정 멤버로 방송하시거든요. 언론에 보면은 정무수석 후보들 해가지고 이렇게 강기정, 뭐 최재성 또 등등등 여러 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혹시 정무수석 제의가 갔었나요?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글을 한번 올리고 보도도 좀 됐었죠. 임명직. 네네. 그때 이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정중하게 마다하고 당과 그다음에 선출직 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권의 성공을 돕고 또 재집권 준비하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임명직 이런 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미 대통령께도 뭐 말씀을 드렸고 공개적으로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런 게 사실 언론 보도일 뿐이지 오갈 수 있는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강기정 의원을 더 사랑하시나 본데요. 강기정 의원은 정무수석 제의가 왔다고. 그래서 본인이 고사를 하셨다고. 네. 뭐 고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무수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의원님처럼 아예 복심인 사람. 이렇게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구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가진 사람 하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 정치적 발이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어떤 정무수석이 더 어울립니까? 뭐 오늘 발표가 났죠. 네. 저는 우선은 역대 정무수석 중에 요 직전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수석 케이스 같은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선의 원내대표하고 정무수석 고유의 임무가 대통령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혹은 당대표처럼 뭘 이렇게 이 한 당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이 상대당을 상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무 보좌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몸무게가 무거웠다. 전병헌 수석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3선급으로 또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론이 되시고.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병도 수석이 오늘 임명된 거는 정무수석에 맞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관행적인 기준 혹은 그동안의 기준으로 이제 정상화된 거다. 돌아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대야 관계도 원만하면 좋지만 그게 또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을 또 잘 읽고 야당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정무수석이 모범답안이죠. 협치만 목적이라면 사실 원내대표의 몫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건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성보다 강기정을 더 옆에 두고 싶어 했다. 예. 그러나 강기정은 문재인 대표 곁을 떠났다. 이렇게 그렇지. 대통령 내신다지. 곁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꽤 유머가 있으신데요. 위원장님 네. 자체가 딱 보면 이렇게 아까 말한 의리의 뚝심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경직된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그 구라, 유머 이런 게 굉장히 능하시다고. 구라는 우상호 구라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인 구라입니다. 김민석 원장이랑 친하시잖아요. 예, 예. 그 두 분이 또 민주정편 방송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두 분이 누가 더 말씀을 더 잘하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수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김민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황 분석, 판단, 예측, 대응 방식